1953년 초 남부군의 심장이었던 지리산은 혁명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의 생존이 허락되지 않는 생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빨치산의 상황은 토벌대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인해 붕괴 직전이었다. 바로 재기열, 즉 굶주림과 추위, 이로 인해 창궐한 전염병이었다. 이는 인간의 의지를 자연의 힘으로 꺾는 가장 원시적인 고문이었다. 이 무서운 열병은 남부군 전체 병력의 사흘 가까이를 휩쓸어갔다. 8천여 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단지 춥고 배고프고 아프다는 이유로 속절없이 쓰러져 나갔으니 산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인간 도살장과 다름없었다. 식량 부족은 육체의 쇠약을 가속화했고 변변한 약 한 첩 쓸 수 없는 극도의 궁핍이 계속되었다. 병든 동지들은 격리되었지만 치료 대신 냉골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단순한 질병이 이념의 투쟁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재기열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인간의 한계와 혁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이 평생 지키려 했던 혁명의 순수성이 하찮은 이와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이 비극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병자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산속에 버려지듯이 쓰러져갔다. 이들은 총칼이 아닌 자연의 무관심과 인간 문명의 단절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다. 빨치산들은 이 재기열을 겪으며 이념은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고 대부분의 대원들은 육체 없이는 이념도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절감해야 했다.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맹위와 육체의 한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생존자들은 죽은 동지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을 힘조차 없어 그저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기다리는 비통한 체념만이 산속을 떠돌았다. 동지들의 주검 앞에서 염상진마저 우리의 혁명이 이토록 하찮은 병균 앞에 무너지는가라며 절규했지만 그는 울분을 사기고 남은 동지들을 독려해야 하는 비운의 지도자의 짐을 짊어져야 했다. 이 재기열의 시기는 빨치산 투쟁의 군사적 실패뿐 아니라 인간적인 붕괴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조원재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총을 드는 전사가 아니라 이념의 천병이자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조원재는 서중학교 세포책으로 활동하다 빨치산에 합류했다. 그의 경력 성장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정보가 분트, 후방부대장 연락병, 문화부중대장을 거쳐 부대 개편 시에는 일대대 지도원 겸 연대 부정치위원이라는 핵심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는 그의 이론적 능력과 조직 장악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한다. 그의 사상적 배경은 더욱 확고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조직원이었던 비밀당원이었으며 1953년 9월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재직 중이었다. 조원재는 부친의 영향을 깊이 받고 철저한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다진 정통 이론가였다. 그는 흔들리는 조직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조원재의 방대한 지식은 동지들에게 혁명은 과학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의 논리는 현실의 패배를 역사 발전의 일시적 후퇴로 해석하는 마법의 도구였다. 그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텍스트들을 외우고 해석하며 대원들이 겪는 고통을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는 필연적인 대가로 규정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선동을 넘어 이론적 진리를 통해
고통을 승화시키려는 지식인의 비장한 몸부림이었다. 조원재는 염상진의 강력한 투지에 과학적인 이성을 부여하는 존재였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지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이념의 절대성 사이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감정을 혁명에 대해 앞에 묻어야 한다는 지식인, 혁명가로서의 냉철한 사명감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남북은 조직은 이미 와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혁명의 두뇌이자 양심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조원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대원들의 정신 무장이었다. 계속되는 패배와 동지들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대원들에게 그는 마르크스 마이너스 레닌주의 이론에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웅변술로 강렬하고 논리 정연한 연설을 쏟아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현실의 고통을 혁명의 승리로 치환시키는 정신적 마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역설했다. 동무들, 이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오. 이것은 역사적인 시련이며 해방의 상고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재기열은 비록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을지언정 혁명의 정신만큼은 결코 썩게 만들지 못할 것이오. 혁명의 불씨는 우리의 심장에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소. 역사의 필연성은 우리 편이오. 일시적인 패배는 영원한 승리를 위한 밑거름일 뿐이오. 노동자와 농민이 해방되는 그날 우리의 희생은 영원한 별이 될 것이오. 혁명은 인민의 의지이며 인민의 의지는 역사의 법이오. 동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유죄가 아닌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혁명의 숨을 고르는 것이오. 우리 뒤에는 수많은 인민들의 눈물이 바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이 연설은 염상진과 같은 군사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념적 희망을 제시하며 조직의 붕괴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원재는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었으나 그의 혁명적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는 연설이 끝난 뒤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부상당한 동지들의 상처를 닦아주며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모범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대원들에게 진정한 혁명가는 말뿐이 아니다라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다. 그는 지식인의 고귀한 이상과 현장 실천을 결합하여 조직을 마지막까지 지탱하려 했다. 그의 연설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산속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남은 혁명의 선율과 같았다. 조원재는 산속 지식인으로서 이념적 고뇌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마르크스 마이너스 레닌주의 원칙이 눈앞에 처참한 현실과 괴리될 때마다 내면의 갈등을 겪었다. 그는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인간의 생명보다 이념이 우선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씨름했다. 혁명은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것인데 왜 혁명의 이름으로 이토록 많은 인간이 파괴되어야 하는가라는 자기 모순적인 질문은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신념을 선택했다. 그는 역사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혁명의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비애를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일기에 나의 고뇌는 역사의 진통일 뿐 나는 기꺼이 이 고통을 감수하고 혁명의 길을 가리라. 개인적인 슬픔은 역사의 물결 앞에서 티끌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그의 존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빨치산 조직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 기둥과 같았다. 그는 혁명 이념의 비극적인 순교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조원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혁명에 바친 진정한 위대한 전사로 인정받았다. 그의 연설은
패배가 짙어지는 산속에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혁명의 메아리와 같았으며 이념이 인간의 생존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의 삶은 지식인의 비극적인 헌신이자 이념에 의해 구원받고 파괴된 영혼의 기록이었다. 그는 육체의 죽음보다 신념의 죽음을 더 두려워했다. 지리산을 주축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지도부는 1952년 말에서 1953년 초 덕유산 깊은 곳의 비밀 은신처에서 극비리의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14후퇴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빨치산 활동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 되었다. 이 회의는 혁명의 심장이 패배의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운의 자리였다. 혁명의 시계가 멈추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인 지도부들은 수천 명의 동지를 잃은 책임감과 패배감 속에서 이대로는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비운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피로의 흔적뿐 아니라 이념의 좌절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토벌대의 작은 범위 포위 섬멸 작전은 빨치산의 활동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고 숨통을 조여왔다.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전염병인 재기열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지도부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자각했다. 그들은 더 이상 승리를 논할 수 없었고 오직 생존과 혁명의 씨앗 보존만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비장함만이 감돌았고 각 지도자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겪은 처참한 희생을 보고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공유했다. 이 현실 진단은 혁명은 과학적 필연이다라는 그들의 이념적 신념에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현실의 힘이 이념의 힘을 압도했다는 쓰라린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는 현실 진단과 투쟁 노선의 재정립이라는 두 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정치적 이상과 군사적 현실의 괴리를 인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지도부는 이제 대규모 병력 유지는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군사적 승리의 포기였다. 소규모 분산 지리산 본대의 규모를 축소하고 각 지구당별로 소규모 유격대로 분산하여 토벌대의 추적을 피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분산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직의 씨앗을 보존하는 고육지책이었으며 패배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는다는 비장한 전환이었다. 염상진은 이 결정에 가장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는 대규모 정규전으로의 복귀를 꿈꿨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주와 같은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남은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게릴라전 강화 전투의 형태를 게릴라전으로 전환하여 혁명의 명맥을 잇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이는 전면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으며 앞으로의 투쟁은 장기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병력의 재배치 병력 중 건강하고 전투력이 있는 핵심 인원은 소수 정예로 재편성하여 지도부 호위에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지하 조직 침투나 비전투 임무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노약자와 병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탁시키거나 안타깝지만 자체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잔혹한 결정도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동지애와 생존 사이의 비극적인 충돌을 보여주었다. 휴전이 가시화되면서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될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정치, 투쟁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강조되었다.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념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지하화당 핵심 간부들을
도시와 농촌에 침투시켜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혁명의 불씨를 숨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는 군사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산악 게릴라의 시대가 저물고 지하 혁명가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침투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외롭고 고독한 투쟁을 해야 했다. 지식인의 역할 김범우처럼 지식인 출신은 이론적 토대를 유지하고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훗날의 투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혁명의 두뇌로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었다. 지리산의 상징성 각 지역으로 흩어지더라도 지리산을 남조선 혁명 투쟁의 심장이자 최후의 보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지리산은 이제 전사들의 성지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상징적인 장소는 훗날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혁명의 육체는 흩어지지만 혁명의 영혼은 지리산에 남는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비통함에 젖었다. 한때 수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을 꿈꾸었던 그들의 이상은 현실의 압력 앞에 꺾이고 있었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해방된 통일 조국이었으나 현실은 분단과 패배였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염상진은 대규모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이 혁명의 후퇴임을 알았지만 동지들의 생명과 혁명의 미래를 위해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혁명은 실패할지언정 혁명가의 정신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되뇌었다. 이는 자신들의 패배를 영원한 투쟁의 시작으로 미화하려는 비장한 자기 위로였다. 지도부들은 굳게 악수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비밀리에 산을 내려왔다. 덕유산의 깊은 골짜기에서는 이렇듯 패잔병의 슬픔과 혁명가의 굳은 결의가 교차하는 역사적인 비밀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작은 불씨라도 남겨 미래의 혁명을 기약하며 비밀스럽게 흩어졌다. 이 회의는 이념의 절대성이 생존의 현실성 앞에 무너지는 비극적인 순간을 상징한다. 그들은 패배한 영웅으로서 역사의 짐을 짊어진 채 고독한 지하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토벌대에 나가는 것을 경찰들이 꺼렸던 것은 당연했지만 그 이면에는 친일파 출신 경찰들의 기회주의적인 본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의 행태는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시대의 모순을 보여주며 체제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이용했으며 포로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잡힌 빨치산 포로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비열한 회유책이 가해졌다. 바로 사형 대신 목숨을 구걸하는 수기를 쓰라는 강요였다. 이는 단순히 전향서를 받아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 사상을 내부적으로 부정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폭력이었다. 수기를 쓰는 행위는 포로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육체적 고문보다 더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포로들은 혁명의 신념과 개인의 생명이라는 양자택일의 지옥에 떨어졌고 많은 이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갔다. 수기는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굴욕의 낙인과 같았다. 이 수기는 단순히 글이 아니라 혁명의 영혼을 파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체제는 그들의 육체를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의 정신과 신념을 공개적으로 부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반공 체제의 잔혹성과 교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
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장 잔혹한 고문과 사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생명을 볼모로 한 거래였다. 김미선은 이 잔혹한 회유에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만주까지 다녀온 열혈 혁명가이자 여성 지도자였으나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 아이들은 그녀의 혁명적 신념과 가장 원초적인 인간 본능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촉발했다. 그녀는 혁명의 대의와 어머니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으며 이 고뇌는 그녀를 파멸 직전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내면은 두 개의 잣대로 찢어지고 있었다. 동지들의 눈에 변절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혁명가의 비애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수 없다는 어머니의 절규가 그녀를 덮쳤다. 자식의 어미로서, 혁명가의 동지로서 내 운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수기를 쓰는 것은 곧 혁명과 동지들을 배신하는 것이었지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기를 써야만 했다. 나는 혁명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아이의 어미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는, 혁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살아남아 그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닌가. 수기를 쓰고 전향을 맹세하면 무죄 석방을 해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잔혹한 유혹이 고문보다 더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김미선 앞에 늙은 친정엄마와 두 아들이 면회를 왔다. 젖먹이 아들과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큰아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어머니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어머니로서의 원초적인 본능은 이념의 대의를 잠재웠다. 그녀는 이념보다 생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배신이었다. 결국 김미선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수락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기를 썼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담았다. 미안하다. 동지들, 나는 어미다. 살아남아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혁명은 다음 세대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나 내 아이들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다. 나는 살아서 이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지켜주어야 한다. 나의 배신은 비겁하지만 나의 생존은 아이들의 미래다. 나를 비난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로 남겠다. 나는 살아서 이 비극을 증언하고 내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이념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을 하겠다. 이수기의 강요는 개인의 신념을 짓밟고 체제의 폭력을 합리화하려던 잔혹한 시대의 기록으로 남았다. 김미선은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수기는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었을지언정 그 내면에는 혁명가의 비극을 넘어선 이념의 덫에 걸린 어머니의 비애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후 평생 전향한 빨치산이라는 낙인과 동지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가치와 이념적 대의가 충돌하는 비극을 연출하며 소설의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강조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혁명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포기한 어머니의 고통은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처절한 슬픔이었다.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빨치산 조직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인력 충원은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군사적 자원이 고갈되자 급기야 어린 소년들까지 전투에 내몰리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졌다. 이들을 모아 조직한 것이 바로 항미소년돌격대였다. 그 이름은 거대한 이념의 명분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미래 세대의 파괴를 의미했다.
이들은 어른들의 무능과 이념적 관기가 낳은 가장 순수한 희생양이었다. 대원들은 주로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고아이거나 부모가 빨치산이어서 산으로 따라온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나이는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10살 남짓인 경우도 허다했다. 이 소년들은 총 대신 이념의 구호와 애국심을 주입받으며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들은 어른들의 전쟁에 강제로 편입된 순수한 희생양들이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혁명의 무게가 지워졌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혁명의 실패를 대변했다. 혁명이 다음 세대마저 희생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상향이 얼마나 파멸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였다. 이 소년돌격대의 주요 임무는 정찰, 연락, 취사, 그리고 보급품 운반이었다. 그들의 작은 체구는 때로 토벌대의 눈을 피하는데 유리했지만 추위, 굶주림, 질병에는 가장 취약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보급이나 보호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옷은 누더기였고 신발은 집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생존은 운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나이가 어려도 혁명은 할 수 있다는 구호는 그들의 어린 생명을 강탈하는 잔혹한 선전이었다.